센터장님, 지난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허그 전세 대출 보증 한도가 축소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얼마나 줄어드는 건지. 그러니까 보증 한도 자체는 보통 우리가 이제 100% 정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전세 대출이 뭐 한 3억 원이 나갔다. 그러면 100% 보증을 해줬으니까 은행은 리스크 없이 그걸 내줬던 거죠. 근데 그 한도를 100%에서 90%로 줄입니다. 줄이게 되면 10%포인트 정도의 리스크를 이제 은행이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반환에 대한 책임 자체를. 그럼 은행 입장에서 이제 고민이 좀 커지겠죠? 신용도 더 봐야 될 것이고, 맞아요. 깜깜하게. 그러다 보면 한도를 줄이려고 하겠죠. 대출,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해주려는 한도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전세 보증에 의해서 대출을 하려는 소득이 낮고 혹은 소득이 아예 없거나 자산이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전세 자체의 계약 자체가 어려워지는 구조가 되는데 뭐 그런 상황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로 이제 단정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집 살 때 예전에 소득 안 받잖아요. 네. 언제쯤 한 10년 LTV 전에는 무조건 담보가치만 받죠. 10년 정도 전에는 안 받죠.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해도 대출 규제가 굉장히 완화적으로 바뀌면서 사실은 웬만하면 LTV만 보고 해줬거든요. 그때는 집 사라고 막 그랬어요. 집 사라고.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 정권 끝쯤에 이제 DSR 총부채 관리 상환 비율 도입하면서 이제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집 사세요로 바뀌었죠. 그 와중에 안 건드린 게 이제 전세였죠. 근데 전세도 이제는 소득이 되시는 분만 전세 사세요로 바뀐 거예요. 바뀔 예정이죠. 특히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소득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겠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뭐 우리가 그 소득 구간에서 30대, 40대가 그냥 왕성하게 좀 활동할 때잖아요. 그때는 그래도 대출이 좀 나오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50대, 60대가 돼서 소득이 뭐 연금 생활을 하거나 혹은 뭐 자산이 굉장히 줄고 소득이 있긴 한데 미미하거나 소득이 아예 없거나 이러면 집이 없다. 그러면 월세 살아야 되는, 자연스럽게 월세 살아야 되는 그런 구조로 내몰리는 지금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면요. 이제 허그 전세 보증료라는 게 있는데요. 역시 다음 달 말부터 37%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허그가 많이 힘들었나 봐요. 뭐 일단 허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공감은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이제 그 전세 반환 보증이 이제 이행되면서 대신 내준 돈이 4조 원이에요. 그 나중에 누군가 또 이게 지금은 분위기상 이러니까 해주라고 하지만 나중에 적자나거나 그러면 누가 또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2년 그 연속으로 보면 한 4조. 9조 원 가까이가 허그에서 나간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것도 채권 회수를 하면서 올해는 그래도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긴 하는데 네. 거기에 보증료율도 한 몇십만 원 정도로 꽤 낮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 다른데 이건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보증료율도 높이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채권 회수 안 됐던 부분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회수하고 하는 형태인데 보증료율이 보통 이제 LTV 기준으로 해서 70% 이하냐 혹은 70% 이상이냐에 따라서 리스크가 달라지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과거에 뭐 LTV 기준으로 해서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네. 보통 3억 원짜리 이제 80% LTV 80%면 이제 리스크가 커지는 거잖아요. 요게 이제 보증료율이 보통 한 9만 원 정도 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는 26만 원. 그러니까 체감상에서는 그 느끼기에 그 실제로는 37% 인상은 감액하는 리스크가 낮은 경우는 오히려 감액 20% 감액해 주니까 이게 최대 37% 인상이라는 걸로 평균의 함정에 지금 빠져 있는데 실제 이제 서민 실수요자 부분들이 이제 임대인들이 내주는 보증료율은 상관없습니다만 임차인이 직접 내야 되는 보증료율은 실제 체감상에서는 특히 이제 비아파트 쪽에서 2배 이상 오른다고 좀 느끼는 제가 것들이 지금 딱 있어요. 걱정한 게 그 부분인데요. 이제 임대사업자이신 분들은 의무니까 해주셔야 맞아요. 되지만 이제 아닌 부분들은 협의고 이제 이 보증 수수료를 세입자가 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이거 되게 부담되겠는데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미미한 금액이다 해서 했는데 이게 이제 원래 한 100만 원 내던 분이 한 200만 원 되고 이런 케이스들이 생기면 솔직히 말하면 이제 사고 안 날 가능성도 대부분이잖아요. 실제로는 우리가 그 시장에서 전세 사기다 해서 이런 사기라는 그 분류로 되는 건 전체 전월세 거래량에서 한
1%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그 계약이 보증이 필요한 건 아닌데 지금은 모두가 다 들고 싶어 하시죠. 모두가 들고 싶어 하는데 그럼에도 보증료율이 뭐 기존보다 2배 가까이 오른다고 하면 사실 가입을 좀 안 하시려고 하는 경우, 왜냐면 서민 실수요자일수록 그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좀 아깝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보호 장치 자체가 오히려 조금 어려워지는 구조가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여담입니다만 해외 같은 데는 사실 이 보험을 다 들게 돼 있잖아요. 집에 대한 보험. 근데 그 보험료에 비하면 그래도 아직 싸다. 엄청 싸다. 네, 예. 그래도 싸다. 예, 화재 보험이면 이런 거 되게 비싸거든요. 해외는. 지금 이제 이 전세 보증 변화가 무주택 실수요자분들한테 영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나 저소득층 군에 계시는 분들한테 참 큰 영향이 네.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저희 지금 4분기 보면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월세 비중 지금 44% 역대거든요. 네. 자꾸 이게 그 월세 비중 높아지는 것 사실 기정사실이죠? 예, 기정 사실화 됐고, 사실 이 44%에 대한 것도 이제 저희 이제 부동산 알리사발 보도자료 내용에 따른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점점 이행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 자체의 그 소득 구간을 보기 시작하면, 사실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아파트 쪽에 그 5억 혹은 10억 되는 전세를 원래 부담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인데 대출이 잘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거주하셨던 경우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제한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월세화가 된다고 보면 되고, 그게 이제 지금 서울 쪽에서는 거의 1대1 구도까지 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전세라는 상품을 이제는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과도기니까 목돈이 좀 부족하신 그 임대인들은 전세라는 상품을 유지하고 싶어 했죠. 근데 이러면 이럴수록 더더욱 월세 쪽을 활용해서 수익률을 또 개선하려는 이슈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거랑 좀 달라진 점이, 과거에는 이제 약간 연세 드신 부모님 세대들이 월세는 안 된다 막 이렇게 극구 막 말렸던 경우들이 있는데, 요새 이제 전세 보증금 자체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월세라도 해야지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세 사기 이슈에 의해서 조금 트리거가 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월세라는 상품 자체가 과거에 이제 전세라는 상품이 월세를 견제를 해줬으니까 월세가 굉장히 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전세라는 그 목돈에서 대출 받아서 이자 낼 때와 월세, 소액의 보증금을 해놓고 월세 낼 때 이 부분이 과거에는 월세가 더 쌌는데 월세가 급등하면서 비슷해지고 있긴 하죠. 근데 이런 구도에서도 월세가 그나마 조금 이분들이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보증금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 나머지 여유 자금을 차라리 뭐 투자를 하거나, 요새 2030 세대의 특징은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는 게 낫지 왜 그 큰 돈을 묶어, 이런 트렌드도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 쪽에서의 니즈, 임대인 쪽의 니즈들이 맞아 들어가는 와중에 대출까지 이제 규제하니까 정부 쪽에서도 이걸 유도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더더욱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월세화되는 속도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당장은 아닌데 결국은 해외처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하나 살 때 뭐 원리금 부담까지 해서 나가는 돈이 300이다. 근데 이제 월세로 이걸 계약하면 월세도 300. 뭐 이렇게 되는 구조가 돼서 뭘 선택할래? 이런 구도가 남기 때문에 뭐 그 주택에 대한 그 필수재 성향들이 좀 퇴색될 수는 있으나 내 집에 거주하면서 이사를 안 할 때 세이브되는 비용 혹은 보험료, 아까 그런 안 내는 비용,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는 나중에 보시면 결국은 월세 내는 것보다는 내 집에서 이사 안 가고 장기 거주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약간 음모론도 좀 발동을 해가지고 아니 우리 전세 사기 같은 경우도 이게 그 전세 때문에 사실 대출 많이 해주면서 집값이 확 폭등하는데 특히 아파트로 쏠림이 가는데 많은 작용을 했다라는 논문들과 학회에서 그런 결과들이 사실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월세로 가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사실상 정부 입장에서도 전세라는 제도의 이걸 바꾸는 명분은 200조 원 규모의 익스포저가 있는 이 리스크를 이제 좀 줄이고자 하는 목적성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대승적인 목표에서는 이제 수요자도 동의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임대인들이 이제 체감하는 부분은 이제 소득
대한 노출도를 좀 음성화돼 있는 임대 사업자들을 월세화가 이 시장이 월세화로 되면 양성화가 되거든요. 그럼 요새 이제 세수 부족하잖아요. 그럼 세수 증대를 위해서도 이쪽으로 유도하는 약간 윈윈이죠.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제 소득 노출도가 좀 커지고 가계 부채의 총량도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맹점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유도하는 쪽에 좀 더 가깝고, 그렇다고 정부가 전세라는 제도가,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는 그 전세라는 제도는 수명이 다 했다 이렇게 대놓고 맞아요. 얘기했거든요. 발표했어요. 집 사세요 이랬거든요. 월세 바우처 얘기도 하고. 근데 이 정부는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놓고 월세화를 유도한다고는 안 이제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방향에 예. 방향에 맞기는 하나 이제 그 가는 흐름 속에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먼저 예측하고 대비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맞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허그의 입장 그리고 실수의 입장을 모두 저희가 한번 들어봤는데요. 안타깝잖아요, 너무. 네. 그렇지만 협의점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 센터장님이 생각하는 네. 뭔가 해안이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인데. 지금 뭐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뭐 진퇴양난에 처했다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허그에서 이런 입장 발표를 할 때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겁니다. 이제 급격하게 이 부분들을 추진을 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기에 걸쳐서 조금씩 이 부분들을 규제를 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서민들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 부분들을 바로 도입을 해서 이제 제한을 걸지는 않겠다고 했으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급격한 월세화까지 가는데 좀 시간은 좀 벌어놓은 상황이고, 근데 그 와중에서 이제 임차인들이 선택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시드머니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월세를 내는 경우들이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상충되는데, 그 과정에서 앞서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전세도 소득을 보겠다 했고, 앞으로도 계속 소득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건 내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 때까지 무주택자면 굉장히 이제 리스크가 커지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도 월세는 계속 오를 예정이다라는 게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 리스크에 대한 대비는 가용자금 내에서 최대한 빨리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거죠. 물론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는 좀 다를 수 있으나 무주택자가 사실은 그 최근에 보는 건데 일본 같은 데는 이사 비용만 5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자체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그런 시기가 국내에도 요새는 한 300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체도 리스크니까 계속 이사 다니면서 소모 비용이 커지는 그것도 리스크한 부분들을 해칭하려면 결국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게 가장 나은 대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눠보다 보니까요. 네. 부동산 시장이 지난 과거와 달리 좀 많이 다른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상품들에 대한 선호도 그렇고 입지적으로 차별화가 양극화가 좀 벌어지는 것, 이렇게 월세가 가속되면서 전세를 조금 축소하려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다 저희가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다음 넥스트 스테이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하거든요. 예. 예전 부동산을 보고서 저희가 많이 반복하고 복기를 하는데 지금 안 맞아 떨어질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진 사례를 좀 많이 보고 공부를 하는 편인데. 맞아요. 예. 근데 선진국들도 요새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런던 같은 데는 뭐 방 하나가 월세가 200, 300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 감안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전세라는 상품이 이제 그 점차 이제 좀 희석되기 시작하면 그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 서울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서울에서 월세가 이제 체감상에서는 지금 최근에도 이제 대학가 원룸 뭐 너무 올랐어요. 예. 월 천에 보통 한 그 70, 80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에요. 네. 지금 막 신촌 등지는요 120 이하. 맞아요. 100일 이제 신축 오피스텔. 신촌 오피스텔. 네. 풀옵션 뭐 그런 기준이긴 한데 그 기준에서 보시면 해외에 비하면 아직 싸요. 맞습니다. 네, 해외에 비하면서 하회에는 허름한 방 하나가 200, 300 이러니까. 뉴욕은요, 예, 뉴욕에서 대학교 이제 학생분들 맨하탄 아예 못 있고요. 퀸즈나 이렇게 나가셔야 거긴 뭐 되는데 400만 원 정도 400만 원, 하더라고요. 300만 원 예. 정도 하는 방이 정말 원룸에 너무 쬐끄맣고 막 맞아요. 근데 이제 국내로 한번 돌아와서 보시면 물론 이제 빌라로 가서 우리가 투룸짜리 하나를 보시면 그래도 월 100 이하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아직 많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월세가 체감상은 이제 계속 오르니까 비싸다고 느끼십니다만 나중에 한 5, 6년 혹은 10년 뒤에 보시면 주요 도심지 쪽의 월세 수준까지도 이제 올라갈 여지가 있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리스크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전국도 혼란스럽지만 부동산 시장도 지금 앞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임대 시장 또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전세에도 이제 소득을 보겠다라는 발표가 있으면서 허그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한다고 합니다. 지금 임차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갱신하셔야 되는 분들 이런 것들 잘 고려하셔서 리스크 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지성인 윤지혜 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